1993년 6월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캠핀스키 호텔은 폭풍전야의 정적에 휩싸여 있었다. 유럽 전역에서 소집된 삼성의 사장단과 핵심 임원 200여 명은 회의실에 모여 앉아 무거운 침묵을 지켰다. 그들의 정면에 선 50대의 총수 이건희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며칠 전 그가 본 한 편의 사내 고발 비디오가 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다. 화면 속에서 삼성의 직원은 제대로 닫히지 않는 세탁기 뚜껑을 칼로 깎아내고 있었다. 대충, 적당이라는 단어가 칼날에 묻어나는 듯했다. 그 순간 이건희의 내면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렸다. 그것은 단순한 실망이 아니었다. 세계 시장의 냉혹한 현실 앞에서 제자리 걸음만 하는 조직의 현실을 직시한 자의 참담함이자 치밀어 오르는 분노였다. 그는 꼬박 사흘간 하루 8시간이 넘도록 말을 쏟아냈다. A사 용지 8,500페이지에 달하는 녹취록으로 기록된 그의 목소리는 단순한 경영 지침이 아니었다. 그것은 생존을 위한 절박한 선전포고였다. 결국 내가 변해야 한다. 마누라, 자식 빼고 다 바꾸자. 바꾸지 않으면 영원히 이루다. 이 불호령은 한 개인의 분노에서 시작되었으나 이내 거대한 제국의 운명을 뒤흔드는 혁명의 도화선이 되었다. 이 모든 것을 바꿔야만 했던 한 남자의 이야기는 사실 그가 아무것도 바꿀 수 없었던 시절의 깊은 침묵 속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창업주 이병철에게 아들은 여럿이었으나 황태자는 단 한 명뿐이었다. 그리고 그 황태자는 이건희가 아니었다. 위로 두 형의 그늘에 가려진 셋째 아들. 그의 유년기는 거대한 성체의 변경에서 자라는 외로운 늑대의 시간이었다. 아버지라는 태양은 너무 멀고 뜨거워. 그는 늘 그림자 속에서 세상을 관찰해야 했다. 일본 와세다 대학과 미국 조지 워싱턴 대학을 오가던 유학 시절 그는 경영학 서적보다 스크린 속 영화와 도로 위 자동차의 기계적 미학에 더 깊이 침잠했다. 혼자 사색하는 시간 속에서 그는 말하는 법 대신 듣는 법을, 나서는 법 대신 보는 법을 익혔다. 운명의 균열은 예기치 않은 곳에서 시작되었다. 1966년 대한민국을 뒤흔든 한국 비료 사카린 밀수 사건은 삼성 가문의 후계 구도를 송두리째 흔들었다. 아버지의 기대를 한 몸에 받던 장남 이맹희가 이 사건으로 경영 일선에서 멀어졌다. 설상가상으로 차남 이창희마저 청와대에 아버지를 고발하는 투서를 보내며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다. 정통 후계자들이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 혼돈 속에서 변경에 머물던 셋째 아들에게 마침내 기회가 오는 듯했다. 동양방송 이사로 경영에 첫 발을 들였지만 그의 역할은 여전히 관찰자에 머물렀다. 선치는 그를 경영의 중심에 세우는 대신 끊임없이 사람을 읽고 흐름을 파악하게 했다. 훗날 이건희는 이때를 회상하며 말했다. 아버지는 내게 기업을 물려주신 게 아니라 사람을 보는 법과 사람을 쓰는 법, 즉 용인수를 가르쳐 주셨다. 그는 침묵 속에서 힘을 길렀다. 사람을 깊이 오래 들여다보는 그의 스타일은 은둔의 경영자라는 별명을 안겨주었다. 그러나 그의 침묵은 공백이 아니었다. 그것은 폭발 직전의 압축이었고 미래를 꿰뚫기 위한 응축의 시간이었다. 아버지는 그에게 경청을 유산으로 남겼다고 했지만 그는 아버지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시대의 목소리, 기술의 속삭임까지 듣고 있었다. 정통 후계자가 아니었기에 가질 수 있었던 자유로운 시선, 중심에서 밀려났기에 감당해야 했던 고독한 사색. 이 모든 시린 허기는 훗날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거대한 승부수를 던지는 힘의 원천이 되었다.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해소하기 위한 그의 첫 번째 몸부림은 가장 가까운 곳, 가장 강력한 존재인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1974년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다.
파산 직전에 한국 반도체는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폐허와 같았다. 당시 일본의 거대 기업들조차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도 두 손, 두 발 다 들었던 반도체 사업은 모두에게 돈 먹는 하마이자 금기의 영역이었다. 창업주 이병철의 생각도 다르지 않았다. 그의 경험과 계산은 명확했다. 불가능한 싸움에 미래를 걸 순 없었다. 삼성의 비서실 또한 총수의 뜻에 따라 결사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룹 전체가 불가부커를 외치고 있을 때 단 한 사람만이 그 폐허 속에서 미래의 씨앗을 보았다. 당시 동양방송 이사였던 이건희였다. 그는 아버지의 언명을 거역하고 자신의 사재를 털어 한국 반도체를 인수했다. 그것은 단순한 기업 인수를 넘어 아버지의 시대에 대한 조용한 반역이자 미래를 향한 자신만의 선전포고였다. 아들의 기나긴 설득과 시대의 변화를 감지한 아버지의 고뇌는 수년간 평행선을 달렸다. 이건희는 끈질기게 속삭였다. 반도체 사업은 다가오는 정부와 사회의 산업의 쌀입니다. 언젠가 반드시 석유처럼 귀해질 것입니다. 아들이 본 것은 기술이었지만 아버지가 본 것은 현실의 막대한 적자였다. 미래를 향한 비전과 과거의 성공 경험이 충돌하는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시간은 흘렀다. 마침내 거대한 벽이 움직였다. 1983년 2월 8일, 이병철은 일본 도쿄에서 전격적으로 반도체 사업 진출을 선언했다. 왜 우리가 반도체 사업을 해야 하는가? 이는 아들의 비전에 대한 아버지의 공식적인 항복 선언이자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운명의 주사위는 던져졌고 삼성은 모든 것을 건 싸움에 뛰어들었다. 일본 기술자들조차 불가능하다고 비웃었던 도전을 시작한 지 불과 9개월 만인 그해 11월, 삼성은 기적처럼 세계 세 번째로 64K D램 DRAM 개발에 성공했다. 초기 막대한 적자의 상처를 견뎌낸 반도체 사업은 마침내 흑자로 돌아서며 삼성전자의 심장이 되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던 싸움에서의 승리. 이 조용한 승부는 관찰자 이건희가 승부사 이건희로 거듭나는 순간이었으며 그가 아버지의 그림자를 넘어 자신만의 시대를 열 자격이 있음을 증명한 최초의 사건이었다. 이 성공이 없었다면 그의 시대는 결코 열리지 않았을 것이다. 선친 이병철이 영면에 든 1987년 12월, 이건희는 마침내 삼성그룹 2대 회장의 자리에 올랐다. 그는 취임사에서 삼성을 세계적인 초일류 기업으로 성장시키겠다고 포부를 밝혔지만 그의 시대는 요란하게 시작되지 않았다. 이후 5년, 그의 경영은 침묵 그 자체였다. 마치 깊은 겨울잠에 든 곰처럼 그는 거대한 제국의 왕좌에 앉아 숨을 고르며 때를 기다렸다. 조직은 관성에 따라 움직였고 세상은 그가 선친이 만들어 놓은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관리형 총수가 될 것이라 짐작했다. 침묵을 깬 것은 태평양 건너편에서 마주한 초라한 현실이었다. 1993년 초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한 전자제품 매장 세계 시장의 심장부에서 그는 삼성 제품이 먼지 쌓인 채 구석에 처박혀 있는 굴욕적인 광경을 목격했다. 양량으로만 승부하던 우물 안개구리의 민낯이 그의 눈앞에 펼쳐졌다. 국내 1등이라는 자만심에 취해 있는 동안 삼성은 이미 세계 시장에서 2류, 아니 3류 브랜드로 전락해 있었다. 충격은 곧 분노가 되었고 분노는 거대한 위기의식으로 타올랐다. 5년간 억눌러왔던 모든 생각과 비전이 마침내 하나의 문장으로 응축되기 시작했다. 이대로는 안 된다. 그해 6월, 프랑크푸르트에서 마침내 왕의 분노가 터져 나왔다. 불량은 암이다. 생산 현장에서 불량이 나오면 라인을 세워라. 그의 입에서 나온 말들은 지난 수십 년간 삼성을 지배해온 관리의 삼성 신화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었다. 만이
그리고 빨리 만드는 것만이 미덕이었던 조직의 질주이라는 새로운 화두를 던진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경영 혁신이 아니었다. 안일함에 젖어 있던 거대 조직의 DNA를 뿌리부터 바꾸려는 문화혁명이었다. 그는 의도적으로 충격 요법을 사용했다. 출근하지 마라. 남의 뒷다리나 잡고 연구는 안 하고 말만 많은 사람은 회사에 안 나오는 것이 도와주는 것이다. 암적인 존재다. 수년간의 침묵 끝에 터져 나온 그의 목소리는 왕좌를 물려받은 자의 평온한 대관식이 아니라 낡은 왕국을 불태우고 새로운 제국을 건설하려는 혁명가의 피 끓는 선언이었다. 프랑크푸르트의 선언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었다. 그것은 피를 흘려서라도 낡은 살을 도려내겠다는 외과 의사의 메스와 같았다. 혁명의 첫 번째 제물은 분량이었다. 신경영 선포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경북 구미 사업장의 운동장은 거대한 화영대를 방불케 했다. 2천여 명의 임직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불량률 11.8%라는 치욕적인 기록을 남긴 무선 전화기 15만 대가 산더미처럼 쌓였다. 지가 500억 원에 달하는 제품 더미 위로 품질은 나의 인격이요 자존심이다라는 플래카드가 나부꼈다. 이건희는 그 모든 것을 제로 만들라 명령했다. 활활 타오르는 불길은 단순한 제품을 태우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삼성의 뼈 속까지 스며들어 있던 적당주의와 안일함을 태우는 의식이었고, 품질을 위해서라면 수백억의 손실도 감수하겠다는 총수의 섰을 퍼런 의지를 조직 전체의 망막에 새기는 잔혹한 퍼포먼스였다. 그렇게 제국의 체질을 바꾸는 고통스러운 수술이 한창이던 무렵, 외부에서 상상조차 못했던 거대한 태풍이 한반도를 덮쳤다. 국가 부도의 위기, IMF 외환위기는 삼성이라고 예외가 아니었다. 17조 원에 달하는 부채는 거대한 제국을 통째로 삼킬 기세였다. 국가적 재앙 앞에서 그는 다시 한번 칼을 빼들었다. 이번에 칼날이 향한 곳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꿈이었다. 유년 시절부터 자동차에 심취했던 그가 4조 원이 넘는 돈을 쏟아부으며 키워온 삼성자동차. 그러나 그는 조직의 생존을 위해 주저없이 자신의 꿈을 제물로 바쳤다. 정부 주도의 사업 교환, 이른바 빅딜을 통해 자동차를 내어주는 비정한 결단을 내린 것이다. 동시에 계열사를 59개에서 45개로 줄이고 인력의 30%를 감축하는 뼈를 깎는 구조 조정을 단행했다. 그는 사재 2,300억 원까지 내놓으며 위기의 최전선에 섰다. 가장 아픈 손가락을 잘라내 몸 전체를 살리는 승부사의 냉혹함. 그 처절한 몸부림 끝에 삼성은 기적처럼 살아남았다. 위기가 거친 후 삼성은 18조 원이라는 경이적인 순이익을 기록하며 가장 성공적으로 국난을 극복한 기업이 되었다. 폐허 위에서 그는 깨달았다. 위기는 파괴의 다른 이름이 아니라 본질을 제외한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을. 국가적 재앙은 그의 오랜 꿈을 앗아갔지만 그 대가로 그는 군살 하나 없는 강철 같은 제국을 얻었다. 이제 그 강철 제국에 혼을 불어넣을 차례였다. 단단한 강철만으로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없다는 것을 그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기술의 정점에 오른 공학도 집단에게 이제 그가 요구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 즉 디자인이었다. 그는 이탈리아 밀라노의 패션과 예술의 중심에서 새로운 전쟁을 선포했다. 이제 디자인과 같은 소프트한 창의력이 기업의 성패를 좌우한다. 기술 일변도의 조직에 감성의 씨앗을 뿌리려는 고된 투쟁의 시작이었다. 그러나 선언은 공허한 메아리에 그쳤다. 수년이 지나도 삼성의 제품은 여전히 투박했다. 소니의 세련미, 애플의 혁신 앞에서 삼성의 디자인은 기술은 좋지만 촌스럽다는 조롱을 피하지 못했다. 그의 비전은 현장의 두꺼운 관료주의와 엔지니어들의 오만함에 부딪혀 좌초하는 듯 보였다. 인내심이 바닥난 것은
그로부터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였다. 그는 삼성의 모든 제품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불호령을 내렸다. 이게 삼성의 디자인 실력이냐? 그의 질책은 단순히 미학적 불만을 넘어 조직의 무감각과 무능에 대한 통렬한 비판이었다. 그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다. 디자인 최고 책임자 CDO라는 새로운 직책을 만들어 디자인 부서에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고 세계적인 인재들을 끌어모았다. 그는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제품이 소비자의 손에 들려지기까지 디자인은 5번 옷을 갈아입어야 한다. 즉, 5번 이상 디자인을 바꿔보고 최상의 디자인을 찾아내야 한다. 그 기나긴 채찍질의 결과는 마침내 하나의 제품으로 응축되어 나타났다. 붉은 와인잔을 형상화한 보르도 텔레비전. 그것은 더 이상 네모난 가전제품이 아니라 거실의 품격을 높이는 하나의 예술품이었다. 보르도 텔레비전은 출시와 동시에 세계 시장을 휩쓸며 삼성을 단숨에 세계 텔레비전 시장 1위로 올려놓았다. 벤츠 SS 클래스를 본뜬 벤츠폰과 깊고 푸른색의 매력을 담은 블루블랙 폰 역시 연이어 성공 신화를 썼다. 기술이라는 차가운 심장에 디자인이라는 뜨거운 피를 수혈하려던 그의 고독한 싸움은 마침내 승리로 끝났다. 이제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세계 최고의 디자인이라는 두 개의 날개를 단 삼성이라는 거함은 거칠 것 없이 세계의 정점을 향해 날아오를 준비를 마쳤다. 마침내 그의 시대가 만개했다. 한때 미국 매장 구석에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던 삼성의 로고는 이제 세계에서 가장 빛나는 브랜드 중 하나가 되었다. 인터브랜드 가치 평가에서 숙적이었던 소니를 추월하던 순간 텔레비전과 스마트폰 시장에서 차례로 세계 1위의 왕좌에 오르던 순간들은 그가 수십 년간 그려온 설계도가 완벽했음을 증명하는 순간들이었다. 그는 단순히 기업의 몸집만 키운 것이 아니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위원으로 활동하며 스포츠 외교의 최전선에 섰고, 이는 삼성의 브랜드를 국가의 위상과 동일시하는 경지로 끌어올렸다. 2번의 실패 끝에 기어이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성공시킨 것은 그가 가진 힘이 경제 영역을 넘어섰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이 모든 영광의 중심에는 그의 용인술이 있었다. 그는 한 명의 천재가 10만 명을 먹여 살린다는 신념 아래 국적과 학벌을 가리지 않고 SS급 인재를 끌어모았다. 최지성, 이윤우, 윤종용 등 그의 손으로 직접 발탁되고 길러진 이건희 키즈들은 황제의 명을 받들어 제국의 영토를 거침없이 확장해 나갔다. 삼성전자의 매출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사상 최대 실적을 연일 경신했다. 변방의 이류 기업을 마침내 세계의 정점에 올려놓은 황제. 그는 자신의 손으로 창조한 제국의 가장 높은 곳에 서서 그 누구도 닿지 못했던 풍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성공은 더 큰 성공을 낳았고 권력은 절대적인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가장 높은 곳에 오르면 그림자는 가장 길고 짙게 드리워지는 법이다. 모두가 그의 성공 신화에 취해 있을 때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제국의 가장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과거의 목소리가 조용히 칼을 갈고 있었다. 영광의 정점에서 그는 자신이 만든 시스템의 대가를 치러야 할 운명을 피할 수 없었다. 성공 신화의 정점에서 터져 나온 폭로는 제국을 뿌리부터 뒤흔들었다. 삼성의 심장부에서 법무팀장으로 일했던 내부자의 입에서 비자금과 로비라는 단어가 흘러나오자 세상은 경악했다. 그가 쌓아 올린 성공의 탑이 불법과 편법이라는 모래 위에 세워진 것이었냐는 의혹이 들불처럼 번졌다. 고지어 조준웅 특별검사팀이 출범했고 칼날은 거침없이 황제의 목을 겨눴다. 평생 호령만 하던 그가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 사무실의 포토라인에 서는 순간 그가 구축했던 모든 권위는 무너져 내렸다. 99일간의 수사 끝에 법원은 그에게 조세 포탈과 배임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다.
그는 대국민 사과 성명을 발표하며 스스로 왕좌에서 내려왔다. 삼성전자 회장직과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위원직을 모두 내려놓고 백이 종군하겠다는 그의 선언은 충격 그 자체였다. 모든 잘못과 허물은 제가 다 안고 가겠습니다. 그의 퇴진은 한국 사회에 거대한 질문을 던졌다. 그의 압도적인 성과는 과연 불법적인 과정들을 정당화할 수 있는가? 법치와 국위, 무엇이 우선해야 하는가? 논쟁이 채 끝나기도 전에 운명은 또 한 번의 아이러니한 반전을 준비했다.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라는 국익을 명분으로 대통령은 그에게 단독 특별 사면이라는 선물을 안겼다. 법의 심판으로 추락했던 황제는 정치의 논리로 화려하게 부활했다. 그의 귀환은 법치주의의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그가 없으면 안 된다는 한국 사회의 불안감을 동시에 증명하는 기묘한 대관식이기도 했다. 그는 법 위에 군림한 황제라는 비판과 국가, 경제를 책임져야 하는 구원자라는 찬사를 동시에 받으며 다시 경영 일선에 섰다. 그러나 사법적 단죄를 피한 그에게 운명은 전혀 다른 방식의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마지막 시련을 준비하고 있었다. 복귀한 황제의 첫마디는 또다시 위기였다. 지금이 진짜 위기다. 글로벌 인류 기업들이 무너지고 있다. 삼성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의 눈에는 이미 새로운 전쟁터가 펼쳐져 있었다. 애플이라는 이름의 혁명군이 아이폰이라는 신무기를 들고 세상의 판도를 바꾸고 있었다. 삼성이 수십 년간 쌓아올린 하드웨어의 제국은 순식간에 낡은 성체가 될 위기에 처했다. 그는 마지막 남은 모든 힘을 쥐어짜 이 새로운 전쟁에 뛰어들었다. 그의 지휘 아래 갤럭시라는 이름의 반격이 시작되었다. 전 세계의 법정에서 그리고 기술 개발의 최전선에서 벌어진 거인들의 싸움은 처절했다. 그것은 그의 경영 인생 전체를 건 마지막 승부였다. 다시 시작이다. 앞만 보고 가자. 임원들에게 던진 이 말은 그의 마지막 불꽃을 태우려는 노회한 승부사의 출사표와 같았다. 그러나 인간의 의지로 거스를 수 없는 것이 시간의 흐름과 육신의 한계였다. 2014년 5월의 어느 늦은 밤, 서울 용산구의 자택에서 그는 갑자기 쓰러졌다. 급성 심근경색. 평생을 위기와 싸워왔던 그였지만 자신의 몸속에서 조용히 자라난 가장 치명적인 적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병원으로 옮겨진 그는 다시는 깨어나지 못했다. 이후 6년이 넘는 시간, 그는 삼성서울병원 병실에 누워 기계에 의존한 채 숨을 이어갔다. 그의 시간은 멈췄지만 그가 없는 삼성이라는 거함은 관성에 따라 그리고 새로운 선장의 불안한 지휘 아래 항해를 계속해야만 했다. 황제의 갑작스러운 부재는 그룹 전체, 나아가 국가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이어졌다. 한 개인의 건강이 제국의 운명을 좌우하는 황제, 경영의 가장 어두운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지기 시작한 것이다. 거인의 숨이 마침내 멎은 것은 2020년 가을이었다. 그의 죽음은 한 시대의 공식적인 종언을 알리는 장엄한 종소리 같았다.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니라 그가 남긴 거대한 유산을 둘러싼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이었다. 그가 남긴 주식 가치만 26조 원, 유족들이 짊어져야 할 상속세는 12조 원을 넘어섰다. 대한민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이 천문학적인 숫자는 그가 이룩한 성공의 크기인 동시에 그의 부재가 남긴 무게를 상징하는 것이었다. 제국의 그림자는 이제 세금이라는 가장 현실적인 형태로 후대에게 상속되었다. 유족들의 선택은 세상을 놀라게 했다. 막대한 상속세를 납부하겠다고 공언함과 동시에 1조 원 규모의 의료공원과 2만 3천여 점에 달하는 미술품, 이른바 이건희 컬렉션을 국가에 기증한다고 발표한 것이다. 평생을 개인의 소유로 묶여있던 국보급 문화재들이 전국의 미술관으로 흩어져 대중에게 공개되자 사람들은 환호했다. 그것은
한 개인의 사적인 상속 문제를 사회 전체의 문화적 축제로 승화시킨 극적인 반전이었다. 그가 평생에 걸쳐 쌓아 올린 부와 명예의 그림자를 부대는 빛나는 문화유산으로 바꾸어 사회에 되돌려준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혼돈과 격동의 중심에서 그의 아들 이재용은 아버지의 죽음이라는 거대한 사건을 통과하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만의 왕관을 쓸 수 있었다. 선대의 업적과 유산을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는 아들의 무거운 다짐과 함께 삼성은 새로운 시대로의 첫 발을 내디뎠다. 아버지의 시대가 저물고 5년의 시간이 흘렀다. 새로운 총수는 유삼성이라는 기치를 내걸었다. 그는 선친의 유산인 기술 초격차와 인재 중심의 기조를 잇는 동시에 수평적 조직 문화와 준법 경영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강조했다. 반도체와 바이오 등 미래 산업에 450조 원이라는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하며 아버지의 대담함을 계승하려는 의지를 보였다. 파운드리 부문에서 세계 최초로 3나노 공정 양산에 성공하며 숙적 TSMC를 추격할 발판을 마련했고, 바이오 사업은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며 새로운 가능성을 싹 틔웠다. 그러나 아들의 시대는 아버지의 시대와는 근본적으로 달랐다. 미중 기술 패권 경쟁과 글로벌 경기 침체라는 거대한 파도는 쉴 새 없이 밀려왔고, 과거의 성공 방정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된 사법 리스크는 경영의 발목을 잡는 가장 큰 족쇄로 남았다. 위대한 아버지가 남긴 유산을 지키면서 동시에 그 그늘을 넘어서야 하는 후계자의 숙명적 딜레마. 세상은 그에게서 관리형 리더를 넘어 아버지와 같은 비전어리의 모습을 기대했지만, 새로운 시대는 더 이상 한 명의 황제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리더십을 용납하지 않았다. 대형 인수합병의 부재는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낳았다. 그는 아버지가 남긴 화려한 설계도를 손에 쥐고 있었지만, 그 설계도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낯선 세계에서 자신만의 해법을 찾아 고독한 싸움을 벌여야만 했다. 한 사람의 삶이 어떻게 한 기업과 국가의 운명을 바꾸는가? 이건희라는 이름은 그 질문에 대한 가장 압도적인 대답이다. 그가 회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삼성의 매출은 34배, 시가총액은 318배 폭증했다. 변방의 이름 없던 SAMSU 엔진, Made in Korea의 자부심이자 세계 5대 브랜드로 우뚝 섰다. 그러나 그 빛나는 성공 뒤에는 무노조 경영, 정경유착, 불투명한 승계라는 짙은 그림자가 함께했다. 그는 한국 경제를 세계 반열에 올린 위대한 혁신가이자 법 위에 군림한 황제적 경영인이라는 상반된 평가를 동시에 받는다. 그의 유산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의 논쟁이다. 나는 항상 위기의식을 느낀다. 내 정신의 90%는 늘 위기로 채워져 있다. 평생을 위기 속에서 살았던 거인, 그가 남긴 빛과 그림자, 그리고 끝없는 질문들. 평가는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그의 존재가 한국 현대사를 관통하는 거대한 족적이었음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